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저희가 세무 관련된 컨텐츠를 다룬 지 벌써 정말 수년 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많은 분들이 새롭게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서 저희 옹금사 대표 세무사로 계시는 세무법인 선택의 식세무사님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럼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자,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세무법인 선택의 지점 대표를 맡고 있는 식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하고의 인연을 거스르자면 벌써 5년이 넘었죠. 그렇죠. 간이 연연하지 마시고 매출액을 크게 올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때 온라인 이제 한창 붐 불 때 많은 분들이 식세무사님의 도움을 받고 또 사업도 영위하고 계시고 또 중간에 또 접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세무적인 부분을 모르게 될 경우 많은 피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한 4, 5년 전에 저희가 이제 촬영했을 때는 대부분 구매대행 셀러밖에 없었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요즘에 알리랑 테무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재고를 보유하고 뭐 브랜딩을 하고 수입을 하면서 하는 셀러들이 부쩍 늘어나게 된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구매대행은 이제 간혹가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뭐 사입, 뭐 수입, 아니면 뭐 해외에다 위탁 제조를 맡기든지 국내에다 위탁 제조 맡기시는 분들도 많고 구매대행에서는 많이 탈피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아니면 국내에서 사입하는 브랜드 유통이라든가 맞죠? 뭐 나이키나 맞습니다. 아디다스 이런 분들이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예전에 구매대행 하시던 분들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분들 포함해서 요즘에 새로운 사업자를 냈던 그런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세무사님이 보실 때 온라인 셀러분들은 처음부터 시작해서 평균적으로 사업자 유지 기간을 어느 정도로 가져가는 것 같으세요? 그거는 너무 천차만별인데 처음에 시작하시는 대표님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이게 이제 전업으로 하겠다 해서 요즘에 젊으신 분들은 취업을 안 하시고 하시니까 되게 잘하시는 것 같고 예전에 당시에는 회사를 다니면서 부업으로 이제 천천히 이렇게 넘어오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근데 이제 열에 나중에도 말씀드릴 건데 한 10명 중에 7, 8분은 그렇게 부업으로 하시면 다 뭐 6개월, 1년 만에 그냥 다 그만두시고 흥미도 없어 하세요. 시간은 시간대로 뺏기고 돈은 돈대로 안 되고 하니까 그래서 뭐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이렇게 유지를 한다 하는 거는 대표님들의 마음가짐이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만만치 않은 비즈니스라는 거는 온라인도 마찬가지라는 뜻이네요. 네, 세상이 쉬운 게 없습니다. 네. 그 온라인 구매대행부터 우리 옹금사에서 세무법인 선택이 꾸준히 좋은 역할을 해주셨는데 이게 세무 업무적으로 조금 사입하거나 수입하거나 뭐 병행 수입을 하거나 이 업무적인 차이가 좀 있나요? 참고로 제가 이제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대표님들께 이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대표님들 일단 매출을 많이 올리셔야 돼요. 사업의 90% 정도는 신경 쓰시고 세무는 뭐 중요하죠. 세금 내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이거는 상식적으로만 알고 계시고 간단하게 큰 틀 차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구매대행과 이제 그 외에 이제 사입, 도소매 이제 그런 거의 차이점을 말씀하셨는데 큰 차이는 구매대행과 이제 그 외의 사업으로 이렇게 분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뭐 국내 브랜드 유통, 사입, 뭐 해외 수입, 뭐 병행 수입 세무적으로 볼 때 다 동일합니다. 그거는 플랫폼에 올려서 이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 플랫폼에서 이제 결제되는 내역을 이제 매출로 신고하고 구매대행은 해외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그거를 매입 비용으로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좀 복잡한 거고 그 외에 나머지는 다 적격 증빙이라고 하죠. 뭐 세금 계산서라든지 신용카드, 뭐 매입 증빙 내역, 뭐 현금 영수증 증빙 내역으로 다 동일하게 다 처리를 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수입이나 병행 수입은 세관장님이 수입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이제 증빙이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국내 브랜드 유통하실 때 요즘에 뭐 젊으신 대표님들은 개인 신용카드로 많이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것도 똑같이 이제 매입 증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이 어떤 거냐에 따라 다른 거지 다 동일하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이 질문을 해주신 게 하나 있는데요. 코스트코에서 구매 대행을 하세요. 자기 신용카드로 이렇게 구매 대행을 하는데 이렇게 구매 대행할 경우 자기가 사용하는 카드를 사업자용 카드로 국세청에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매입이 잡히고 그리고 신용카드는 이렇게 계속 써도 되는지 질문을 받았는데 답변 좀 해주세요. 네,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하신 게 이제 구매 대행이라고 하시는데 맞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구매를 해주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이제 짚고 넘어야 될 게 이제 해외 구매 대행은 해외에서 이제 물건을 들여오는데 서비스만 해주는 거고 지금 이거는 국내에서 이제 구매 대행을 하지만 국내에서 이제 자기 사업용 신용카드를 쓰기 때문에 매입 자료로 다 잡힙니다.
국내에서 긁으니까. 예. 그쵸. 근데 해외 구매 대행은 해외에서 쓰기 때문에 매입 자료가 안 잡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거고, 그래서 국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백화점이라든지 뭐 나이키, 지금 말씀하신 코스트코, 뭐 롯데마트 뭐 그런 데서 뭐 사가지고 국내에서 산다면. 예, 그거는 다 자기가 매입을 하는 거예요. 매입을 해서 그것도 사가지고 자기가 또 택배로 발송을 해주든지 아니면은 코스트코에서 바로 발송을 해주나, 그거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도소매이기 때문에 매입으로 이제 정상적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세청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해 놓으면은 자동으로 이제 전산이 반영이 되겠죠, 구세청에. 이제 여기서도 이제 사업용 신용카드라는 게 처음에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혼동을 많이 하시는 게, 은행에 가서 꼭 사업용 신용카드라고 해서 그 사업자 이름이 적힌 걸 받아야 사업용 신용카드라고 줄 알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절대 아니고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뭐냐면은 사업용 계좌라는 거는 본인 명의로 된 계좌를 국세청에다 하나씩 다 등록을 해야 사업용 계좌가 되는 거고, 사업용 신용카드도 본인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구세청에 뭐 5개가 됐든 6개가 됐든 사업용으로 쓰시는 걸 다 등록을 하면은 그게 사업용 신용카드가 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신규로 발급받는데 너무 정신이 없어서 구세청에 등록을 못했다, 그런데도 이거는 사업상 쓴 게 맞으니까 그런 거는 나중에 따로 이제 반영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사업자용 신용카드가 아니고 개인 카드라 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증 발급 이후에 썼던 비용들이 카드를 등록 못해서 카드로 등록한 이후에 발생한 비용만 국세청에서 끌고 가잖아요. 그렇죠. 이전에 있는 것들은 자기가 잘 정리해서 별도로 신고하게 되면 이것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신 것 같아요. 세무사라고 한다면 뭔가 내 사업에 반드시 이제 필요한 존재로 인식을 많이 하는데, 보통 세무사라는 직업은 어떤 작업을 해주는 건가요?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희가 다 해드리는 줄 알아요, 뭐든지. 근데 이제 크게 말씀드리면은, 일단 저희는 세무사기 때문에 세무 쪽만 해드리지 노무 쪽은 그냥 서비스로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그거는 이제 구분해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무적인 부분에서는 대표님들이 판매한 매출이 누락되지 않게끔 그런 거를 더블 체크하고 있습니다. 대표님들이 정리하고 계신 매출 내역과 저희가 이제 공적기관, 국세청하고 뭐 카드사나 이제 플랫폼사에서 이제 자료 받은 거랑 비교를 이제 한번 해서 신고하는 게 이제 저희 가장 큰 역할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매출이 있으면 매입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입한 것 중에 이제 불필요하게 이제 과다 공제되지 않게끔 웬만하면 이제 사업자들한테 이제 매입을 해줘야 비용을 처리를 받고 해서 이제 세금을 적게 내기 때문에 이제 자세하게 하는데, 그렇게 이제 자세하게 하되 이제 불필요한 비용은 이제 사업상 비용이 아니라고 해서 이제 그런 장부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 결국엔 이제 세무 컨설팅과 그리고 뭐 매출과 관련된 부가세, 그리고 매입과 관련된 사업소득세, 뭐 이렇게 크게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좀 직원이 많아지면은 좀 어느 정도 기본적인 노무 서비스까지 제공을 해준다라고 보고, 그리고 기타 세무적인 행정 절차나 이런 부분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답변을 해주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여기다 추가적으로 규모가 커지면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세팅을 해주거나 이런 것까지 한다는 게 세무사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네. 자, 근데 이렇게 세무사님을 무조건 써야 되느냐, 아니면은 좀 천천히 써도 되는 건지, 근데 만약에 이제 쓰게 된다면 어떤 서비스를 받고 어떤 혜택이 있고 어떤 점이 좋은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제 기장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저는 대략 이렇게 말씀드려요. 월 매출이 뭐 3천 정도 언저리로 왔다 갔다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기장을 하시는 게 이제 아마 나중에 사후적으로 소득세 신고할 때 아마 큰 도움은 되긴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점이 좋을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직원 고용 측면, 세제 혜택 측면,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디테일하게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직원 고용 측면은 대표님들이 이제 나중에 막 세금을 걱정하세요. 하셔서 어서 이렇게 듣기에 직원을 쓰면 세금이 줄어든다, 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맞는 말이죠. 근데 이제 저는 항상 이제 대표님들께 드리는 말씀은 굳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불필요한 돈을 지출은 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세금이 1,000만 원 나오는데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비용을 추가적으로 안 써도 되는 돈을 1,000만 원을 썼다. 그렇다고 세금을 1,000만 원을 줄여주는 건 아니거든요. 뭐 많이 줄여줘 봐야 300, 400 줄여주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냥 불필요한 돈 1,000만 원을 쓰지 마시고 세금을 300, 400 더 내는 게 600만 원에 대한 이득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대표님들한테. 그래서 이제 직원 고용은 직원을 고용할 타이밍이 됐을 때 같이 이제 세무사님을 같이 이제 사용하시면은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예. 보통 이거는 좀 다른 질문인데요. 세무사를 이제 같이 이용을 하게 된다면 직원 수 몇 명까지는 그래도 기본적인 서비스가 나간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직원이 많아지면
진짜 노무를 차라리 이용하는 게 나을까요? 그 직원을 한 명이라도 채용하게 되면 이제 세무 서비스는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느 수준이 되면은 이제 노무사를 쓰면 좋냐 하면은 저는 뭐 5명 이상 돼서 뭐 10명 정도까지 가면은 저는 노무사님을 쓰시라고 이렇게 권고를 해드립니다. 저는 아직 못 쓰고 있는데. 근데 저는 가끔 이렇게 한 번쯤 컨설팅을 받을 때는 있어요. 그냥 스팟 쪽으로. 예, 그렇게 하셔도 되고 단발적으로. 아니, 진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진짜 앞만 보고 매출만 일으키는 것 뿐만 아니라 이걸 또 지탱해 줄 수 있는 이제 근간이 되는 세무 서비스라든가 노무 서비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챙겨야 될 게 되게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만약에 세무 대행을 맡기지 않고 혼자서 처리한다면 어떤 점들을 체크해야 될까요? 혼자 이제 경영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세무적으로 이제 자기가 얼마를 벌었는지 매출 매입을 잘 정확히 정리를 하신 다음에 자체적으로 혼자 이제 신고를 하신다고 보면은 매출은 누락되지 않게끔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매입도 그냥 아무거나 막 다 잡으면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일반 사업자가 직장인이랑 다른 거는 직장인은 월급 받은 것도 세금을 공제하지만 우리 같은 사업자들은 돈을 벌고 또 쓰고 남은 거에 대해서 세금이 측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벌고 쓰는 거에 과대 계산해서 넣는 경우가 있어요. 혼자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렇죠, 많죠. 네,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세무 처리할 때 이제 혼자서 하시거나 혹은 뭐 세무사분들을 이용하는데 이제 자기가 쓴 카드 내역을 보니까 아, 이런저런 것도 다 비용으로 집어넣고 싶은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뭐 개인적으로 쓴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사업 비용으로 잡아갖고 매입 공제 받거나 아니면 부가세 세액 공제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명목까지는 허용이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유튜버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용모 단정을 진짜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저는 그래도 이발을 되게 자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유난히. 근데 이런 것들은 제가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애매한 질문을 하신 겁니다. 이게 네. 사업상 비용에는 딱 명백히 사업과 이제 연관이 돼야 되는데 유튜브 하고 있잖아요. 유튜브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근데 이제 이거를 따롭게 이제 유치해서 하면은 많은 분들이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은 이제 1인 사업자들은 사업장을 집으로 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집으로 내니까 이제 만약에 월세를 살고 있다. 그러면 그 월세도 이제 사업상 비용 아니냐. 그런데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죠. 지금 이거랑 거의 유사한 것 같은데 그 집이 온전히 사업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주거 목적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 비용을 정확하게 나눌 수 있냐 이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머리를 단정하게 하는 건 유튜브 찍을 때만 이렇게 단정하게 하면은 그거는 사업상 비용이 맞는 건데 근데 평상시에도 이걸 안 했더라도 자르시니까 근데 이런 거는 되게 좀 민감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저녁에 어느 식당 가서 저녁을 먹었는데 그걸 이제 누구랑 먹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직원들끼리 야근하다 가서 밥을 먹었으면은 사업상 먹은 거고 그리고 뭐 그냥 개인적으로 가족들이랑 먹었으면 가사용이 되는 거고 그냥 거래처를 만나서 식사를 먹었으면 접대용으로 먹은 거고 그런 식으로 많이 나뉘기 때문에 특정해서 어떤 건 된다 어떤 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애매한 부분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크고 작은 온라인 관련된 업무를 하시다가 세금 처리, 세무 처리를 잘 처리하지 못해서 좀 생겼던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으실까요? 구독자분들이 아마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신규로 하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아니면은 뭐 조금 이렇게 매출이 나와서 세무사님을 이제 이용할까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다수일 것 같은데 그런 분들께 이제 적합한 예를 들자면은 보통 개인 사업자분들은 이제 사업을 개시하시면은 주변에서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간이가세자로 많이 내세요. 왜냐면은 간이가세자가 도소매면은 부가세가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매입 자료가 없더라도 그 신용카드 발행세 공제라는 부분이 있어서 연매출 뭐 10억 이하까지는 아마 거의 안 나올 거예요. 네. 한 7, 8억까지는. 그래서 이제 어떤 뭐 똑똑하신 분들이 생각하기에 자기는 뭐 매입 증빙이 없어도 부가세가 안 나오니까 그 생각만 하시고 플랫폼에서 신용카드로 사는 거는 그렇게 적용사항이 없는 거고 그냥 일반 사업자 예를 들면은 남대문이나 동대문에서 뭐 그런 물건을 대량으로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은 거기는 이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유혹을 하세요. 이제 그쪽 분들이 부가세 10% 주지 말고 세금 계산서를 받지 마라. 그러면 어차피 이제 간이가세자로 시작하시는 사업자분들은 어차피 매입 증빙이 없어도 부가세를 안 내기 때문에 그 10%를 더 세이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 그럼 매출만 있고 매입이 없으면 네, 없어도 이제 부가세는 안 나오기 때문에 간이가세자만의 이제 그런 혜택인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부가세는 말씀드린 대로 안 나오는데 이제 사업자분들이 내는 세금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가세가 있고 소득세가 있는데 그 부가세는 그렇게 해결되는데 소득세는 이제 매입 증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씩 꼭 이렇게 문제를 일으켜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쨌든 이제 식세무사님이 오셔서 이제 세무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세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나도 좀 공부를 좀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기초적인 부분까지는 그래도 알아야 되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은 어디서 공부를 좀 하면 좋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즘에 뭐 책 보고 그런 거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그 요즘에 이제 젊으신 세무사님들 중에 유튜브를 많이 이렇게 올려놓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본인들이 궁금한 카테고리 검색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업로드 해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뭐 짧게 10분, 5분 정도만 간략하게 알고 계시다가 나중에 매출 뭐 3천씩 올리는 거는 열심히 하시면 다 월 매출 그 정도는 다 가실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 이제 세무사 사무실을 이용하면 이제 그쪽에다 다 이제 물어보면 되니까요. 크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객관적으로 데이터가 좀 잘 나와 있는 데는 뭐 국세청 동영상도 많잖아요. 네. 거기서 봐도 상관없죠. 예, 그렇죠. 지금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세무사님이 지방에 있다라는 것만으로 야 나는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데, 나는 인천 경기에 살고 있는데 이거 세무사님 너무 멀면은 좀 내가 일하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하지 않을까? 나 강남에 있는 세무사를 무조건 선택을 해야 되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담당 세무사의 위치가, 사무실의 위치가 많이 중요한가요? 그거는 좀 업종마다 좀 이렇게 다르긴 하겠는데, 사무실이 가깝다는 거는 전제 조건이 이제 그 세무사님이랑 대표님이 자주 대면을 한다는 전제 조건이잖아요. 그거는. 근데 요즘에는 서로 대면하는 거는 극히 막 드물어요. 예. 되게 큰 이슈가 있다거나 그냥 일반적인 이런 경제활동을 하면서 자기가 사업을 하면서 세무사 사무실을 온다거나 뭐 세무사가 그 업체를 방문한다거나 하는 거는 거의 드물기 때문에 요즘에는 다 이메일, 전화로도 다 해결을 하고, 세무사 사무실의 뭐 위치나 뭐 대표님 사업장의 위치는 크게 고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제 매출이 어느 정도 한 3천만 원 정도 나오고 직원도 이제 한두 명씩 고용하려고 하는 그 시기가 되면은 세무사분들을 컨택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할 텐데, 세무사님이 생각하실 때 좋은 세무사를 고르는 방법과 이 사람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니까 고르지 마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있을까요? 일단은 세무사님들을 쓰시는 건 대표님들이 좀 더 도움을 받기 위한 거니까 그 대표님들마다 이제 니즈가 있을 거예요. 자기는 어떤 부분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다른 대표님들은 뭐 각각 다를 텐데, 그런 부분을 잘 충족시켜주는 세무사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냥 겪어보고 한 뭐 몇 달이든 겪어봐야 그때 돼서 이제 뭐 이 세무사님이 나랑 잘 맞는다, 뭐 이 대표님이, 거래처 대표님이 나랑 잘 맞는다를 느껴지는 거지, 처음부터 뭐 좋은 세무사를 고르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뭐 한두 달이건 뭐 이용을 해보시고, 두세 달이건 이용을 해보시고, 뭐 이분은 나랑 맞는다 하면 이제 좋은 거지, 이건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쁜 세무사는요? 딱 이거는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절대 하면 안 된다. 대표님을 존중 안 해주는 이제 그런 세무사님들은 그런 걸르시면 될 것 사람들도 같아요. 계셔요? 뭐 전화 통화를 했는데 이런 거는 뭐 다른 뭐 그냥 대놓고 직원이랑 하라고 한다든지, 그냥 전화 왔는데 뭐 지금까지 이제 온라인 셀러 관련된 이야기를 했어요. 좀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지금 온라인 셀러가 좀 절세 혜택을 누리려면은 그래도 가장 이제 쉬운 팁이 있다면 하나만 알려주세요. 법상 절세할 수 있는 거는 세액 공제가 유일해요. 돈도 안 쓰고 뭐 비용도 안 쓰고 나중에 나온 세금에 대해서 그냥 공제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뭐 큰 게 요즘에는 뭐 청년 창업이죠. 그래서 최초 50%? 뭐 최초 사업장에 대해서 수도권 지역은 50%, 과밀억제권 위에나 수도권 위에 지역은 100%를 하는데, 이거는 부가세는 아닌 거죠? 소득세인 거죠. 소득세. 부가세는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데, 부가세는 세금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게, 어차피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라고 이제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비자가 물건 살 때마다 국세청에 내야 되는 건데 그게 일일이 낼 수 없으니까 판매하는 사업자가 한 번에 모아서 내는 거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내는 세금은 소득세다. 근데 이 소득세 절세는 청년 창업,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에다가 사업자를 내라. 근데 이제 뭐 방금 말씀 잘 하셨는데, 과밀억제권역에다 사업자만 내라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요즘에는 보니까 뉴스 기사가 나오던데, 지금 현재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뭐 사업장은 평택이나 뭐 안성, 화성에다 내놓고 서울에 거주하면서 저희는 컴퓨터만 있으면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면 그거는 이제 해당 사항이 없는 건데 그냥 전산상만 그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은 아마 차후에 좀 유념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그 법에 맞게끔 이제 좋은 법을 만들어줬는데 그걸 악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사실상 자기가 이제 실제로 하는 사업장의 주소지를 내셔야지, 그런 혜택 때문에 내시면 나중에 크게 문제될 수도 있어요. 이제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자, 셀러분들 중에서 이제 규모가 커져서
간이 가세자, 일반 가세자에서 이제 법인 전환을 혹은 신규 법인을 이제 꿈꾸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일단 성실 신고 대상자가 온라인에서는 금액이 어떻게 되죠? 예, 도소매업은 15억입니다. 연매출 15억. 15억. 서비스업은 5억이고 음, 뭐 음식점, 뭐 제조업 그런 게 7억 5천인 거죠. 7억 5천. 근데 이제 성실신고 대상자라고 이제 하면은 이제 많은 대표님들이 좀 이렇게 거부감, 뭐 이건 나는 세금 많이 내는 거야, 막 그런 생각 하시는데, 성실신고 대상자 되면은 무슨 제재를 가하냐면은 뭐 그 신고한 세무사를 징계를 줍니다. 그래서 세무사가 이제 잘못했을 경우. 더 FM대로 하려고 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건데, 뭐 저는 개인 사업자가 성실 사업 신고자 대상자 된다고, 축하할 일 아니에요? 네, 저는 오히려 더 축하드리고, 어차피 개인 사업자도 뭐 매출이 10억이면 어느 정도 세금 내고 15억이면 5억을 더 벌었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이제 우리나라 소득세 체계는 이제 누진세율 체계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매출이 15억이라고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내는 건 아니고, 매출액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순이익, 우리가 이제 전문적으로 쓰는 거는 소득금액이라고 하는데, 그 소득금액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매출이 15억인데 매입이 14억, 13억, 12억, 뭐 14억 5천이면은 각 경우에마다 이제 다 세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일률적으로 매출액 갖고 너무 두려워 안 하셔도 되고, 오히려 더 좋은 점은 성실신고 대상자 되면은 일반 사업자들에게 안 해주는 세액공제를 몇 개 더 해줍니다. 예. 그러니까 제대로 신고하니까 너희들은 이런 혜택을 줄게,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찌됐건 간에 누진세율로 40% 소득 구간대에 들어가게 되면은 법인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언제쯤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법인은? 법인 전환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성향이고, 뭐 다른 세무사님들이나 대표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법인으로 전환하시면은 법인세율은 적겠죠. 예. 적은데 이제 저는 법인은 다 좋은데 가장 큰 단점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 개인의 사유재산을 쌓아가기가 힘들죠. 그렇죠. 예. 그리고 법인 돈은 법인에 이제 귀속돼야 되기 때문에 개인 대표이사 돈이 아니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마음대로 쓰기 위해서는 법인에서 대표이사가 이제 근로소득으로 이제 그걸 인출을 합니다. 보통 대부분이. 그럼 법인에 뭐 3, 4억이 쌓여 있으면은 뭐 법인세는 소득세의 절반밖에 안 나오긴 하는데, 그 3, 4억이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내 돈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소득세가 똑같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법인을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냥 세금을 좀 더 내고 마음 편히 그냥 내 돈 벌어서 내 돈 쓰게끔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버리면 이제 법인 전환해서 다 인출을 하지 말고 유보시켜 가지고 이제 그걸로 이제 법인을 더 키우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가려면 이제 법인 전환하는 게 맞는 거죠. 다음 질문은 좀 재미있는 질문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 셀러를 5년 이상 이제 전담해서 하시다 보니까 수많은 온라인 셀러분들을 만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초보 셀러로 시작을 해서 점점점 매출액이 늘어나서 이제는 자리 잡은 셀러분들도 계시고 사장님, 대표님들 계실 텐데, 대체로 그렇게 잘 하시고 오래 하시고 점점 성장하시는 셀러분들의 특징이 있을까요? 뭐 온라인 셀러뿐만 아니라 그냥 다른 사업자들도 저는 많이 보는데, 이거는 뭐 100% 맞다가 아니라 개인적인 기준이니까. 네, 개인적인 네. 기준이고, 성향이 그렇다고 하는 거는 뭐 50% 이상 되면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네. 뭐 되게 이제 생각이 남다르세요. 비범하시고 사소한 거에 예년을 하지 않으세요. 예를 들면은 뭐 이거 하나가 뭐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거는 뭐 내가 뭐 잘못했거나 아니면 무슨 사유가 있으면은 그걸 그냥 그 사유로만 넘기고 그거에 예년하지 않고, 그거를 이제 안 되게끔 이제 방지책을 세우시고 앞으로 이제 전진해 나가시는 분들이 성공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짜 내가 어느 정도 매출이 오르는 시점이고 잘 될 것 같다는 확신이 들면은 조금 모험을 하더라도 과감하게 진짜 연연하지 않고 가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다라고 세무사님이 보시기에는 그렇다는 거네요. 자, 그 온꿈사와 함께한 지 5년이 넘으셨습니다. 온꿈사 회원분들에게 세무 서비스를 5년 이상 제공했다라는 뜻과 같은데요. 이 세무대리인으로서 좀 온라인 셀러에 한정지어서 말씀드릴게요. 가장 보람이 있었던 일이 있다면? 어디 가서 이렇게 뭐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하면은, 저는 저희 부모님이 그런 취급 안 당하게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거지 막 무식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예의 바르고 이렇게 하면은 저는 오히려 더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성공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런 분들, 엄청 보람 있겠다. 그런 분들한테 그런 얘기 해줄 때가 보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지금 5년이 지났어요. 이제 앞으로 또 5년 또 이제 함께 해야 되는데, 온라인 셀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국세청 통계를 보니까 통신 판매업 신규 사업자가 1등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마 경쟁이 되게 치열할 거예요. 이제 통신 판매업이라는 자체도 이렇게 처음 시작하다 보면은 알려주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사업가는 아마 되게 외로워요. 예.
그냥 혼자서 다 독단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고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게 사업자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게 고생해서 맺는 결실에 대한 열매는 뭐 다 혼자 가져가는 거고 충분히 고생할 만한 이제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어릴 때부터 배우잖아요. 더불어 사는 사회라고. 그러면 지금 신규로 이제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같이 있으신 분들이랑 같이 이제 대화도 좀 나누시고 같은 이제 경쟁 상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서로 이제 협업을 하고 처음에는 같이 이제 뭐 힘든 일 있으면 고민도 같이 나누고 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촬영 어떠셨어요? 덕분에 간만에 신선한 경험도 하고. 네. 근데 이게 저는 긴장했는데 지금 많이 풀리셨어요. 농담도 많이 하시고. 아닙니다. 네. 네, 여튼 앞으로도 저희 온꿈사에서 또 세무 대리인으로서 많은 또 활동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 촬영을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식세무사 수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